오늘부터 이제 정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정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정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면은 한 2년 걸릴 수가 있고 짧게는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시작하는 멤버분들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하고 오늘 또 새로 합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종사님 법을 공부했을 때 성직자도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잖아요, 성직자들은. 그래서 원불교 교리를 처음에는 이제 편안하게 배우기보다는 암기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교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암기해야 될 것들, 그리고 원불교 교리가 한자가 많아서 좀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은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와 함께 교리를 보니까 교리가 훨씬 더 생생약동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리라는 것이 성자의 깨달음의 결정체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 산물이에요. 특히 종교 역사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원불교 정전은 직접 대종사님이 쓰신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사실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교리란 것도 역사적 산물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정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전이 만들어진 역사를 알면은 대종사님이 본의를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 한 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앞에서 보기도 해야 되고, 뒤에서 보기도 해야 되고, 옆에서 보기도 해야 되고, 사적인 시간에 만나기도 해야 되고, 공적인 시간에 만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모습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이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전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청년분들이, 젊은 세대분들이 교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쉬운 거였는데, 이 대종사님 당대에는 어떤 시대였을까?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대종사님의 그 시대와 대종사님의 심경을 한번 키워드로 뽑아보니까 고뇌, 어려움, 자비,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모두가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대종사님이 이 정절을 만들 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나 새로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우리 이거 지금 수요공방 새로 마음을 내서 오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한 각오로 오셨을 건데, 교당 하나를 새로 내는 것도 엄청난 공력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드는 데는 얼마만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까. 특히 그 종교를 일제시대에 만들었어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코로나19 사태에 식당을 개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비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때 최악의 조건에서 하셨죠. 특히 이제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편찬할 당시에는 일본의 그런 방해 공작이 극에 달았을 때예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드니까 만일의 경우 회상의 문을 닫게 된다 하여도 정전 초안이 다 되었으니 산중에 가서 임시 피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도 너무 어려우니까, 일본이 너무 이제 압박을 하니까요. 일본이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서두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떠나가면은 그 조직이 없어질 수 있지만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당시에 회상의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 속에서 정전을 집필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정전이 나올 당시가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몇십 배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로나19와는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훨씬. 상황은 일제강점기 시대였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모든 활동은 다 허용되지 않고 있던 시대인데, 그러면 그 당시 일반 국민들의 수준은 어땠을까? 그 당시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종교들을 보면은 신비한 자치, 이적을 행하는 종교들이 많이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이나 되니까 원불교 법을 정법으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뭔가 신기한 것을 보여줘야지 종교에 들어오는 시대였어요. 근데 대종사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절대 안 하시죠. 안 하시니까 혹세무민하는 이런 종교들이 득세했죠. 그런 종교들을 무엇이라고 한다? 유사종교라고 합니다. 유사종교. 그리고 1930년대 조선의 문맹률, 글을 모르는 것이 90%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편지 한 장 쓰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리의 간판도, 정거장 이름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고 그때 서술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글을 잘 알아도 교전 읽으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문맹률이 90%였다. 그래서 간판도 못 읽고 정거장 이름도 모를 정도의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조건이 만난 거죠. 예,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와 이런 원불교가 말하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보편성, 정법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종교라고 하면은 기복적인 면에 관심이 많았던 대상들, 이런 최악의 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편찬하신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고뇌와 괴로움과 고통, 그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전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 형성사라고 하지만은 이 정전 형성사인데, 정전에 만들어진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원불교의 교명, 처음부터 원불교가 아니었어요. 원불교는 5번째 이름이에요. 종교의 이름에 그 종교가 지향하는 핵심 사상과 방향이 들어있거든요. 자, 5번째 이름이 원불교인데 첫 번째 이름은 뭐였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얘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원불교 이름이 저축조합이었어요. 저축조합. 두 번째 이름은 뭐였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대명국, 영성소, 좌우, 통달, 만물, 건판, 양생소. 이게 몇 자예요? 17자. 이게 원불교 두 번째 이름이에요. 저축조합이 이제 1917년에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15를 빼면은 원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기 2년이겠죠. 예, 원기 2년에 저축조합. 그 다음에 대명국, 영성소, 좌우, 통달, 만물, 건판, 양생소. 이때는 1918년, 원기 3년. 세 번째 이름은 뭘까요? 불법연구회 기성조합. 네 번째는 불법연구회. 다섯 번째가 원불교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불교 학과생도 이거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은데 5개. 처음에 왜 저축조합으로 이름을 했을까요? 이게 다 이제 우리 교리 변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종사님이 스스로 어려운 길을 밟아가신 것 같아요. 그냥 종교라고 하면은 대종사님이 깨우쳤으니까 좀 어려운 얘기 하시고, 그렇죠? 신기한 얘기하고 이적을 좀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엄청 모였을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일을 해버리니까, 그죠? 방언공사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일한다 그러면 좀 싫어하잖아요. 편안한 거 좋아하고. 근데 이걸 하셨어요. 이때는 종교의 이름은 아니었는데 저축조합을 만드신 의도는 경제적, 정신적 기초를 세우신 건데, 종교 활동을 하는데 신자들의 돈을 걷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를 기반을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얘기하셨던 것이 허례 폐지, 미신 타파, 금주 단연, 근검 저축인데, 이 당시에 이제 허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하고, 미신을 믿으면서 거기다가 돈을 막 내가지고 구술하기도 하고요. 술과 담배를 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낭비하는 돈을 좀 아껴 써서 공부할 자금을 만들자, 이런 식이죠. 그죠? 네. 또 이제 이 저축조합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은 종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뭐 미신적이거나 대종사님한테 신기한 이적을 바라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자마자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을 바라고 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앞으로 만들어낼 종교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인데, 이 저축조합 자체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방언공사 자체가 복락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방언공사라는 것이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어야지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인 거고, 사실적 도덕 훈련도 이 일 속에 다 있는 거죠. 예. 이소송대의 원칙도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앞으로 만들어낼 종교의 판을 이 저축조합을 통해서 약간 맛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불교 안암교당도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얻을 수 없으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것과 여기서 주는 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 오래 다니게 되는 건데, 이 저축조합이란 것이 이 종교의 새로운 모델로 만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종교는 그렇게 말만 무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혹세무민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영과 육이 골라맞고 이소송대의 원칙을 통해서 만들어나는, 그래서 이 경제적, 정신적 기초를 세우고 정말로 이제 같이 이 앞으로 새 종교 운동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저축조합 이름이. 두 번째,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 건판, 양생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으로서. 대명국, 영성소라는 것은 크고 밝은 영성의 보금자리예요. 이름이 되게 좋아요. 이게 크고 밝은 영성의 보금자리. 그런데 그 영성의 보금자리가 좌우통달, 만물, 건판이에요. 좌우통달이에요. 뭐냐면 우리 영성의 보금자리를 대종사님이 만들고 싶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 이것이 특정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좌우통달. 서양의 사상, 동양의 사상, 기독교의 사상, 불교의 사상, 모든 종교를
회통시키겠다.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좌우통달. 그래서 만물건판 천지죠. 천지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해서 이게 어디다가 붙은 거냐면 원불교 최초의 교당, 예? 구관도실에다가 붙인 간판이잖아요. 대단하시죠? 이때 아마 제자가 50명도 안 됐을 텐데 우리도 저거랑 비슷하잖아요. 우리 학사가 국제마음공부 학사잖아요. 우리 국제적인 학사잖아요. 이런 포부를 가지시고 한 거죠. 내가 앞으로 대명국 영성소를 만드는데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겠다. 예. 앞에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뼈대를 이제 한 거고 여기는 모든 종교의 사상을 통합 활용하는 그런 포부를 세우신 거죠. 그 다음에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은 어떤 거예요? 기성조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들어봤을 텐데 기성회라는 것도 있고 기성조합이라는 것이 기성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약한다. 어떤 것을 이루기를 자기가 약속하는 거예요. 성공을 기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성이. 그러면은 기성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루고자 그 사업을 준비하려고 뜻을 같이 모인 사람이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기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출자해서 모인 건데 그 목적이 뭐다? 불법 연구다. 네. 뭐 환경과 관련된 것은 환경보호 기성조합이 있을 테고 이제 여기는 불법을 배우고 불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네. 공부하기 위해서. 네. 그 사업의 목적이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성조합이라는 것은 특정 사업을 목적해서 조직한 모임체예요. 이러다가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성숙해져서 불법연구회라고 이름 되는데 이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익산에서 하죠. 익산에서 해서 이때는 이제 익산 총부가 생겨나서 그때 이제 불법연구회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기성조합은 빠지는 거죠. 네. 이때 이제 불법연구회라는 것이 사용되는 것은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만든 단체에 대해서는 다 없애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단체가 독립운동의 시초가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종교적인 단체들은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이념을 바꿔놓는 거니까. 근데 일본이 불교한테는 상당히 관대했어요. 국교도 그때 불교고 해서.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예견해서 불법을 근간으로 한 학술 단체를 만든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연구회라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장명이었던 거예요. 일본의 감시와 사찰에서 피해서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인 거죠. 그렇게 이제 평가들 하고 있어요. 학자들도. 아,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다, 이름이.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싶었지만 원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불교라고 만드는 순간 이제 일제에서 이제 유사종교로 봐가지고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1947년 강복이 되고 나서 대종사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그 2대 정법사이신 정산정법사님께서 대종사님의 뜻을 알아요. 원래 만들고 싶은 이름이 이거였다는 걸. 그래서 이제 이때 원불교, 재단법인 원불교를 이때 47년에 등록하고 1948년에 봉고를 해요. 원불교라고 이제 외부에다가. 우리가 아는 원불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으면 그냥 바로 원불교를 했을 텐데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들어. 일제시대라서. 네? 얼마나 힘들어요. 5번째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리도 얼마나 힘들게 만드셨겠어요. 5번을 거쳐서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것처럼. 자, 그러면은 그 원불교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이게 불법연구의 기성조합과 불법연구의 원불교? 원이란 건 뭐예요? 진리죠. 불은 깨닫다. 마음. 교는 조직. 그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조직. 예. 진리를 깨닫게 하는 단체. 이게 원불교 그 뜻이에요. 원자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정산종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왜 원교라고 하지 원불교라고 했냐. 예. 그랬더니 정산종사님 뭐라고 하시죠? 원과 불은 떨어뜨릴 수 없는 단어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그 진리는 빈 껍데기에 같잖아요.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진리가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깨달음과 진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있어야지 깨달음이 있고 깨닫는 내용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원불이라는 것은 떨어뜨릴 수가 없다. 원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불교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이 원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하나 더 하면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진짜 멋진 말을 하세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원에 대한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떤 철학자보다 멋진 말을 하시거든요.
원이라는 것은 상징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쌍을 이렇게 봤으면 깨달은 건데 원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만법의 실제다. 이 말뜻을 아시겠어요? 이게 정선성사님이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원불교 설명할 때. 이제 좀 어려워지죠? 형이 상학으로 하면 만법의 근원이고 형이 하학으로 하면 만법의 실제예요. 형이 상학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보는 것을 형이 상학이라고 해요. 형이 하학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이제 실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이제 형이 하학인데 이 이론상이라는 것은 형이 상학이면서 형이 하학이라는 얘기예요. 이 상징이 갖는 그러니까 이론상을 단순히 상징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이론상은 상징이면서도 그 자체가 진리 자체이면서도 입법이면서도 그것이 또 실제이기도 한 거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정말로 그 종교의 상징으로서는 최고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론상 진리에서 더 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머릿속에 이론상이란 것은 원이란 것은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만법의 실제이다. 이것을 이제 화두로 놓고 이론상을 보시면 돼요. 저것은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만법의 실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불교가 만들어진 거고 이제 이것이 우리 교리에 스며 들어가는 거죠. 이 5개의 교명의 변화 아시겠죠? 저축조화, 대명국, 영성소, 자오통달, 만물권판, 양생소, 그 다음에 불법연구의 기성조화, 4번째가 불법연구의, 5번째가 원불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이제 원불교 교명을 통해서 보면 교리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전의 이름도 변화가 많이 됐어요. 여기 정전이라는 이름이 생길 때까지 몇 번 변화됐을까요? 4번 바뀌었어요, 4번. 근데 오늘 이거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처음에 이름이 뭐였을까요? 처음에 종전.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정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렇게. 처음에는 종전. 이게 종교할 때 종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칠 교자, 교전.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지금 쓰는 발을정, 정전. 그 다음에 불교 정전. 그 다음에 정전, 교전.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럼 종전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종전? 이제 불법 연구였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원불교가 아니었으니까 대종사님 당대까지는 불법 연구회인데 불법 연구회가 일제강점기에 어떤 취급을 받았다?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1935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낸 책이 있어요. 조선의 유사종교라는 책을 총독부에서 발간했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계의 유사종교로서 원불교가 나와요. 이렇게 딱 소개가 돼요. 불교계의 유사종교. 그러니까 불교계의 사이비종교 이렇게 되겠죠. 41페이지에 걸려서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지 않겠죠. 기분 좋지 않고 불교인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너희 때문에 불교 망신이다. 왜 불법 연구회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불교에 망신을 시키냐.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도 좀 기분이 나쁘고 외부에서 불교에서도 한 소리 듣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백백교라고 영화도 나왔었는데 백백교 사건 이후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에서 종교에 대한 업무를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종교와 관련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문광부인데 이 문광부에 종무실이 있어요. 여기서 종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요. 일제강점기 때는 유사종교들은 어디서 취급한지 알아요? 총독부, 경무국. 경무국이 뭐 하는 데예요?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우리 원불교 관리했던 거예요. 관리가 아니라 이제 계속 감사한 거죠. 그 당시에 기독교하고 불교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기독교하고 불교는 항무국에서 했어요. 항무국은 어떤 거냐면 지금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부하고 문화관광부 2개 성격을 같이 가진 데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는 정식 관리가 되는데 원불교는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죠? 경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건수 잡아가지고 없애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맨날 경무국에서 감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유사종교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방법을 택한 것이 이제 기성종교. 기성종교라는 것은 불교, 기독교. 그죠? 기성종교의 종파로 들어가려고 한 거죠. 불교의 한 종파로 들어갈 구상을 좀 하신 거예요. 불교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확한 사료까지는 아닌데 이런 논의를 했대요. 불교의 한 종파 중에서 일원종으로 우리는 불교의 일원종이다. 뭐 조계종 이런 거 있잖아요. 일원종 논의를 했대요. 일원종. 왜냐하면 자꾸만 이제 사이비종교를 없애려고 하니까. 근데 불교 종파 들어가면 불교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한 종파 일원종으로 종명을 등록하자는 회의가 있어요.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일원종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종전이죠. 원불교니까 뭐예요?
교전이고, 예, 이론적이니까 종전이 된 거죠. 그래서 종전이라 했고, 원불교 헌규 있잖아요, 헌규. 헌규를 그때는 이제 종원이다, 그죠? 종전, 종원. 대종경은 종훈록이다, 종훈록. 근데 종전하고 종원은 이제 사료가 있는데 종훈록은 지금 남겨진 사료가 없어요. 종훈록이다, 대종경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제님들 감각감상에 실린 게 뭐죠? 회보잖아요, 회보. 그것을 종론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해가지고 그때 이제 4대 교소로 종전, 종헌, 종훈록, 종론을 만들자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교재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한 종파로 갈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불법을 주체로는 했지만은 불교 한 종파를 넘어선 새로운 종교, 교단 차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교전으로 가자고 한 거죠. 예, 종전으로 가려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이제 교전으로 갔다가 다시 정전으로 가는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종전은 나중에 이제 정전으로, 종원은 회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종훈은 대종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1941년에 종전을 처음에 초고가 편찬이 돼요. 지금 정전은 무슨 편으로 돼 있어요?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돼 있잖아요. 종전은 이 당시에는 2편으로 돼 있었어요. 2편. 두 개로 된 거예요. 대중불교편과 불조편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조편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불조 요경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대중불교편은 이제 우리 지금 정전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중불교편은 저런 거예요. 이 불교를 어떻게 혁신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중불교편에는 이론상 서원문, 자선법, 무시선법, 참회문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처음에는 대중불교편, 불조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검열이 나와요. 일본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중불교편을 나중에 개선론이라고 바뀌어요. 개선론. 그리고 총독부에서 1937년에 경무국장이 원불교 총부에 방문해요. 그 당시 경무국장이면은 나라에서 서열 3위예요. 서열 3위인 사람이 정말로 시골에 있는 종교 하나 찾으러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파견 나갔다가 좀 무슨 단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총독부 경무국장이 방문하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네. 그 경찰서장도 오고, 그때 원불교 황인천 선지님은 이제 나중에 우리 원불교 신자로 돌아서시잖아요. 황인천 선지님이 경찰 순사였고, 그분은 이제 경찰서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청장이 온 거예요. 불시에 와가지고 우리 원불교 교리를 보더니 지적을 해요. 사은에서 왜 원불교는 은혜를 강조하는데 황은이 빠졌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은이. 천황에 대한 은혜가 왜 빠졌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황인천 선지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끝났구나. 원불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제자들도 막 다 이제 원불교 끝났구나. 이제 문 닫겠구나. 대답을 대종사님이 할 수 있을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때 대종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이게 불교 정전이에요. 이게 1943년 본이고 이제 이게 1954년 본인데, 그때 우리 대종사님께서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불운도 없지 않냐. 불법 연구회인데. 황운만 없는 게 아니라 불운도 없다. 천지은 부모원 동포원 법률인이잖아요. 우리는 황운만 없는 게 아니라 불운도 없다. 그거 왜 안 넣냐 그랬더니 너무나 높은 운이라 급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황은하고 불운하고 사은하고는 급이 안 맞아서 못 넣었다. 하지만은 사은 안에 황은과 불운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이 된 도리에서 황은이 포함되어 있고 불제자가 된 입장에서 불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넘어갔어요. 그걸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은하고 불운을 넣어요. 교전에다가. 종전 이후에 이제 편찬할 때 안 넣으면 이제 못하니까, 안 넣으면 없어지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죠. 그리고 이제 종전 2편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정전이라고, 종전에서 정전이라고 이름해서 도경에다가 이제 또 신청을 해요. 그때 그러니까 전라북도 경찰국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발행하겠다고. 그랬더니 도경에서 취소시켜요. 또 안 된다. 황도 선양 정신이 없다. 그리고 정전을 일본어로 써야지 허가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 지금 취소 당하는 거죠. 대종사님이 이제 일본어로 정전을 내면은 누가 보겠냐. 한글로 써도 안 보는데.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무슨 방편을 써더라도 한문으로 토를 당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 양은이 들어가는 거죠. 황은하고 불운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그래도 불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원불교 초기 교수를 보면 이렇게 불교에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불교 서적으로 자꾸만 이제 보이게 하려고 한 노력들인 거예요. 사실은 대종사님이 넣긴 싫은데 불교의 색채가 없으면은 통과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대종사님께서 포기하는 단계에 왔을 때 1942년 9월에 친일 불교 포교사인 불교 15사 사장 김태엽 선생님이 오세요. 이분이 대표적인 친일 불교 포교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심전 개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강연을 다녀요, 전국에. 그때 이제 익산에 온 거예요, 이리에.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또 이제 불법 연구에 사람 동원해라, 와서 앉아 있어라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원불교 교정원장님이, 원불교에서는 2인자잖아요, 사회를 봐요, 그 강연에. 협조하라는 얘기 듣고 나서 사람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교정원장님이 가서 사회를 보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사회를 봤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 김태흡 스님이라고도 하고 포교사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네, 일본 유학 가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신 건데 이분이 대종사님 만나서 완전히 감화가 된 거예요. 이분이 불교 15사 사장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불교 15, 95에다가 대종사님과의 불법 연구에 박중빈 선생과의 추억이라는 글을 거기다 실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대종사님에 대한.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배우니 추운 날 화롯가에 앉은 기분입니다. 제가 많은 고승석덕을 대해봤지만 어르신처럼 자비와 덕화가 많으신 분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운 날 화롯가에 앉은 것처럼 훈훈한 분위기에 녹아서 김태엽은 대종사의 곁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먼저 청을 해요. 제가 뭐 도와줄 게 없겠냐고 먼저 얘기를 해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내가 정전을 출판하고 싶은데 출판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김태엽 그분이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걱정 말라고. 불법 연구의 이름으로는 발행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은 제 개인 이름으로 발행하고 책 이름도 정전이라고 하지 말고 불교를 더해서 불교 정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반드시 출판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1942년 이 김태엽 사장은 자기 친구가 있어요, 청독부에, 도서과에. 그래가지고 몇 년도 동안 안 됐는데 대종사님이 일주일 만에 발행 허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요. 민족 사상을 띄지 않는 순불교적인 내용, 이렇게 해서 올려요. 그래가지고 경성 예지동에 있는 수용사라는 인쇄소에서 첨부를 인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게 나온 것이 이제 요거죠, 이렇게 불교 정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불교 정전 합편 해가지고 이게 4원, 정가 금 4원.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1원이 한 5,000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한 15,000원 정도? 예. 한국어 이게 나오죠? 예. 금산태읍. 김태읍인데 창씨 개명해가지고 이제 금산태읍이라고, 예. 발행이 나오고,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발행한 데가 불교 15사. 이렇게 해가지고 1943년도에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읍 선생님이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우리 황희찬 선생님이 이 김태읍 이분이 이제 대은 스님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이름으로 대은, 김대은. 이 대은 스님을 만나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고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이것이 이제 원강지에 실려 있거든요. 원강지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종사님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고 이제 황희찬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대종사님을 존경하고 받들었냐라고 이제 황희찬 선생님한테 물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경찰이었잖아요. 근데 대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대종사님 옆에 계셨으면은 계속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냐고 황희찬 선생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황희찬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나도 대종사님 옆에 있으면 계속 떠나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태엽 스님이, 대은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부처님이다. 나는 9살 때부터 불교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부처되는 법과 부처님의 행동을 연구했다. 그런데 대종사님 곁에 가보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유식한 것은 아니지만은 진리에 밝았다. 그런데 두 번째 배우니 그때부터는 그분을 떠나기가 싫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부처님으로 모신다. 부처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자비심이 많아 옆에 가면 떠나기 싫은 마음이 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다. 지금 생각하면은 대종사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분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김태엽 스님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소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불교 불교 정전이 나온 거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불교 정전이 나온 거고, 이 불교 정전에는 저게 들어가 있잖아요. 양대은
황은하고 불운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4대 강령 중에서 무화봉공 대신 진충보국이 들어가 있어요. 진충보국이 나라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일본에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진충보국하고 불법 활용 대신 불교보급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진충보국을 무화봉공으로 바꾸고 불교보급을 불법 활용으로 바꾸고 양대은을 없애고 나서 이제 불교정전 개세본을 만듭니다. 개세본. 개자는 고칠 개자, 인쇄할 이자 고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불교정전에서 양대은과 황은과 불운과 진충보급, 불교보급을 빼고 불교정전 개세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쓰는 정전에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정전 개세본.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정전이 1962년에 정전으로 발간이 되는 건데, 발간이 되기까지 이제 몇 번의 수정의 과정을 거쳤는데 정산정사님께서 그 수정의 원칙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개세본에서 어떤 거냐면은 대종사님이 보니까 특정 지역이나 종파에 국한돼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라. 이게 이제 불교 정전 수정의 큰 방향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걸 물어봐요. 우리 정전이 총서편, 교입편, 수행편이 있잖아요. 수의단원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왜 신앙편은 없냐고 물어봐요. 수의단원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왜 신앙편은 없지? 수행편만 했지? 이것을 이제 이공주 선진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답을 해요. 심고와 기도, 불공하는 법은 수용편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두 장은 신앙 관계인데 어찌 수행편에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신교와 기도와 불공하는 법은 신앙에 대한 내용인데 왜 수행편에 들어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신앙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의단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불교 정전의 수행편은 신앙과 대비되는 의미의 수행이 아니다. 원불교 정전의 수행편은 교리의 실천적 방법을 얘기하는 수행편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이 다 포함된 거다. 신앙에 대비되는 수행편이 아니다. 그냥 교리의 실천 방법론이다. 수행편은.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도 수행의 요법이지만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래서 이렇게 수행편이 신앙편과 대비되는 수행편이 아니라 그냥 교리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현재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총서편, 교입편, 수행편. 그리고 나서 원기 62년에 임시수의단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교전의 완정 및 발간에 대하여. 완정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원기 47년 1962년 7월 24일 제6회 임시수의단에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일자 일구의 수정도 가할 수 없다. 원불교 정전에 대해서 일자 일구의 수정도 가할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아요. 이제 원불교 정전은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962년도에 수의단에서 한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수의단원들이 결의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원불교 정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정전이 그냥 한 번에 완성이 됐고 쉽게 된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들여서 만든 것이 정전입니다. 특히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일제시대 때 원불교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더 빨리 열반의 길을 떠나시죠. 대종사님이 열반하시니까 이제 일본에서 원불교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켜요. 보통 종교들이 교조가 떠나면 와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제 원불교는 오히려 그때 더 힘을 발휘해서 남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큰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죠. 여러분들도 이제 정전을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진 것이 정전이니까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종사님이 목숨을 걸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곧 정전이 대종사님이라는 심경으로, 대종사님을 앞에 모시고 있는 심경으로 글자 한 구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자신감을 만드는 우리 선지님들의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정전을 한번 심도 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 도반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